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보잉 737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엔진이 터지면서 기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1명이 사망했습니다. 케빈 존슨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가 필라델피아 매장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봉변을 당한 흑인 고객 2명을 찾아 직접 사과했습니다. 2017년 소득세 신고가 오늘 자정까지로 마감되는 가운데 올해 뉴욕주에서 2,500만 달러에 이르는 부당 허위 소득세 환급 신청이 적발됐습니다. 올 2, 4분기 취업 이민 신청자 중 노동 허가를 받은 한인이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과밀 학급 문제로 교육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보잉 737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엔진이 터지면서 기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 공항에 무사히 비상 착륙했지만 승객 1명이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에서 텍사스주 댈러스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엔진 고장으로 필라델피아 공항에 불시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143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 텍사스 댈러스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1380편 737 여객기는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체 왼쪽 날개 엔진이 폭발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파편에 의해 동체에 구멍이 발생하고 창문이 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 승객이 기체 밖으로 빨려 나갈 뻔하다가 주변 승객들의 도움으로 끌려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마티 마르티네스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창문이 깨지면서 기내 기압이 떨어지자 승객들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객기는 급히 방향을 틀어 오전 11시 20분 필라델피아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은 필라델피아 공항 터미널로 이송됐으며 9명의 승객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문이 깨지면서 기체 밖으로 빨려 나갈 뻔했던 여성은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교통항공청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케빈 존슨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가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미국 북서부 시애틀에서 동부 필라델피아로 날아와 매장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경찰에 연행되는 봉변을 당한 흑인 고객 2명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제이미 레일리 스타벅스 대변인은 존슨 CEO가 2명의 흑인 고객을 사적으로 만나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존슨 CEO는 이어 필라델피아 시장과 경찰 커미셔너,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전날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나와 이번 사건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거듭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존슨 CEO는 매니저들에게 무의식적인 편견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EO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인종차별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기세입니다. 어제 해당 매장에는 수십 명의 시민이 몰려와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일부 시위대는 매장 내부로 들어와 경찰의 신체 검문 검색을 중단하라는 배너를 펼쳐들고 스타벅스는 반흑인 커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오는 5월 29일 인종차별 금지 교육을 위해 전국 8천여 개 매장이 하루 동안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미 전역의 직원들에게 인종 편견과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 후 전 세계에도 이 같은 방침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17년 소득세 신고가 오늘 자정까지로 마감됩니다. 한편 올해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뉴욕주에서 2,500만 달러에 이르는 부당 허위 소득세 환급 신청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는 490만 건이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한 총 48억 달러의 환급금 중 2,420만 달러가 허위 신고 혐의로 적발돼 지급을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토머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이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환급 신청을 막기 위해 조세국과 협력해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강화된 검토 시스템을 걸쳐 부당 허위 환급 신청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가장 많은 케이스는 부양 가족 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소득을 줄여 보고한 것이며 회계사 등 소득세 신고 대행업체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 부당하게 환급을 받으려다 적발된 금액도 3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심스러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했거나 의도적으로 소득 공제액을 부풀린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소득세 신고를 오늘까지 준수할 수 없다면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 신청은 양식 4868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업체 또는 법인의 세금보고 연장은 양식 7004 또는 양식 1138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연장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신고 연장은 신고 마감일을 6개월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오늘까지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2014년 소득세 미청구 환급액 11억 1,060만 5,600달러를 찾기 위한 신고 마감일도 오늘까지입니다. 올 2, 4분기 취업 이민 신청자 중 노동 허가를 받은 한인이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취업 이민의 급격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2018 회계년도 2, 4분기 취업이민 수속에서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전체 취득자의 5%인 1,970명으로 2017 회계년도보다 34.1% 감소했으며 2016년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국가별 순위는 변동 없이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인도 17,635명, 중국 3,891명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취업이민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한인 취업이민의 급격한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취업 이민 노동 허가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체적인 취업 이민 노동 허가 신청자 수는 이 기간 5만 1,788명으로 전년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비자별 노동허가 승인 건수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66%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학생비자와 주재원 비자 소지자는 각각 7%를 차지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와 수학 분야 54%, 건축 엔지니어링 9%, 매니지먼트 7%, 비즈니스와 금융 7% 등의 순으로 예년과 비슷한 유형을 보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 8,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 3,485명으로 2위, 뉴욕 3,147명, 뉴저지 2,346명으로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병역 미필자 대상 F4 비자 강화 법안이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한인들은 서둘러 재외동포 체류 자격 F4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병역 이행 없이 국적 이탈이나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 국적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40세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개정안 적용 이후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교수나 일반 연수비자, 회화 지도비자, 예술 공연비자 등의 발급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 이미 국적 이탈이 완료됐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이 상실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병역 의무 회피 의도가 전혀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미국 태생 한인 2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교육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과밀학급 감시단체인 클래스 사이즈 매터스 CSM은 다른 교육 비영리 단체와 학부모 9명 등과 공동으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주 교육국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 교육국이 지난 2007년 제정된 과밀학급 해소법인 Contract for Excellence 법안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 공립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에서 25명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입니다. CSM 측은 시 공립교 학생의 3분의 1가량이 한 반에 30명 이상인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며 시정부와 주정부가 과밀학급 해소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시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퀸즈 지역 공립교의 과밀학급 현상은 다른 보로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재학생의 수는 총 수용 가능 인원의 116%를 기록했고 고등학교는 113%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주 교육국은 지금까지 65억 달러를 들여 4만 6천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신설해 점차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뉴욕시 공립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 장기 기증의 달을 맞아 뉴욕주의 장기 기증 등록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방 장기 이식 네트워크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118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0%에 해당하는 만여 명이 뉴욕 주민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가 하루 평균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 명의 피부 기증으로 5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장기 기증을 확대하도록 주 보건국과 장기 기증 관련 단체들의 협업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관련 정보 제공을 일원화한 웹사이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8월에는 16세와 17세 미성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신청 과정에서 장기 기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시행돼 현재까지 장기 기증을 약속한 16세, 17세는 3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장기 기증 등록 절차 간소화와 독려 정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번 500만 명 돌파를 기념했습니다. 또 뉴욕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인 뉴욕 스테이트 오브 헬스에서는 보험 갱신 등의 과정에서 장기 기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시켜 등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재정보호국이 개인의 크레딧에서 세금 차압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크레딧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일부는 최대 30점까지 점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재정보호국은 세금 차압 기록을 스코어 산정 기준에서 배제하는 크레딧 스코어 산출 규정이 어제부터 추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자들의 점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레딧에서 세금 차압 기록은 지난해 7월부터 50%가 삭제됐고 나머지 50%도 16일부터 삭제됩니다. 트랜스유니온, 익스페리언, 에큐팩스 등 3대 신용평가업체는 세금 차압 판결 기록이 잘못 보고되거나 과정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부당하게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부분의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소비자 재정보호국은 지난해 7월 세금 차압 관련 보고 내용의 50%, 민사소송 관련 차압 판결 자료는 100%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크레딧 스코어 상승 효과와 함께 일부는 최대 30점까지 점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 기업인 렉시스넥시스의 집계에 따르면 소비자의 약 11%가 민사재판 결과와 세금 저당으로 인해 크레딧 스코어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치로 550만 명 이상이 크레딧 스코어 상승으로 각종 이자율 혜택 등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레딧 스코어 시스템은 300에서 850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700점 이상은 양호 크레딧으로 760점 이상은 우수 크레딧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친한 지인들만 초대해 결혼식을 즐기는 스몰 웨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미국인들의 결혼식 비용이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커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결혼식 비용은 33,391달러로 나타났다고 웨딩 관련 리서치 전문 업체 더 낫이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평균 결혼식 비용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년도에 35,329달러에 비해 5.5% 하락했습니다. 조사 도시 중 결혼식 비용이 가장 비싼 곳 탑4에 뉴욕과 뉴저지 지역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맨하탄의 평균 결혼식 비용은 2016년보다는 감소했지만 평균 76,944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결혼식 비용이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결혼식이 치러지는 지역은 북부, 중부 뉴저지로 평균 62,074달러, 3위는 롱아일랜드 61,113달러로 전년보다 모두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웨딩 비용 감소는 규모가 큰 결혼식보다는 정말 친한 지인들만 모아 제대로 결혼식을 즐기는 스몰 웨딩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커플들이 전형적인 결혼식 장소나 형식보다 그들의 개성과 문화적 배경을 살린 특별한 장소, 하객들과 함께 온전히 즐길 만한 결혼식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부 측 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이 전체의 44.5%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신랑의 부모는 12.7%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부 측이 신랑 측보다 더 많은 결혼식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41.1%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오늘부터 처음으로 유권자 자동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어도 제공되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 등록 장려와 한인사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새로운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유권자 자동 등록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모터보터를 통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는 주민들은 더욱 쉽게 유권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DMV에서 어떤 driver's license나 state license, state ID 아니면은 change of address 할 때 폼을 작성하실 때 그 뒤편에 그 유권자 등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미연합회는 한인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인 20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사전 평가를 진행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의 피드백을 DMV 측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DMV는 지역 내 한인들이 밀집돼 있는 만큼 한인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단체 측은 새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이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여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투표하는 그 트렌드를 보면서 어떤 게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법들과 어떤 후보들을 지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거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편 유권자 자동 등록 프로그램은 DMV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그리고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에릭 카세티 LA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카세티 시장은 오늘 취임 후 5번째 시정 연설을 통해 LA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노숙자 수를 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 will accept nothing less than a home for every person who needs a roof under their head. Let me be clear once again, we are here to end homelessness. 특히 카세티 시장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을 4억 3천만 달러로 대폭 증액하고 오는 7월부터 2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트레일러와 텐트 등 노숙자 임시 쉘터를 집중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시 쉘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에게는 노숙자촌 철거를 돕기 위한 추가 예산도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카세티 시장은 오늘 불법 이민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중교통 확대에 관한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박향자, 김영환, 정은실, 이정석, 양효상 씨 등 5명의 신임 자문위원을 추가 위촉했습니다. 뉴욕 평통은 지난해 8월 자문위원 6명이 자진 사퇴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은 지난 2월 자진 사퇴한 박동주 전 회장이 추천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추가 위촉으로 뉴욕 평통은 총 186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지난 15일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빙햄턴 뉴욕 주립대 캠퍼스에서 19살 학생이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학년생인 조아오 수아자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16일 검거됐으며 검찰은 현재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60대 남성이 주택에 수십여 정의 총기를 소지한 것이 밝혀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는 소총, 자동소총, 샷건 등 45점, 권총 23점, 수제 권총 1점, 177구경 공기총 등 총 60여 점이며 실탄 50만 개도 현장에서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1급 불법 무기 소지 혐의와 39건의 2급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유치원 건물에 유해 화학물질이 섞인 동물 배설물을 수차례 걸쳐 뿌린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수차례 팰리세이드 파크 페어뷰 스트리트, 한인 운영의 퀴리 칼리지 유치원 외벽에 인체에 유해한 표백제와 동물의 배설물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 악취나는 액체를 뿌린 혐의로 체포됐으며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 57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영상 8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